275페이지 3번 3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요게 이제 예전에는 좀 출제가 잘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비용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좀 최근에는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되게 좋은 제도고, 일단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을 때 잔금과 같이 주는 게 뭐죠? 잔금하고 우리가 이제 교환되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은 우리 이제 186조에 뭐 해야 소유권 이전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등기하여야. 예. 근데 이제 등기하는 거면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잔금을 어디 가서 치러야 되는 거죠? 등기소에 가서. 누구 면전에서? 등기관 면전에서요. 그래서 이제 서류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동시행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뭐만 받고요. 서류 받고 돈을 줘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나요? 네. 어떤 게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서류에 하자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예를 들자면 어떤 하자? 뭐 위변조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소유권 이전하려면 인감증명서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감증명서가 그 유효기간이 있어요. 몇 개월? 발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이 하루가 지나가 버린 거야. 등기 이렇게 접수하는 날. 그러면 각하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감증명서 다시 떼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 만날 수가 없냐면 뭐 잠수 타가지고 뭐 어디로 가버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거. 또는 한 세트를 더 가지고 있는 거야. 누가? 다른 제3자가. 그러면 나도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또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중매매. 그러면 결국에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먼저 접수한 사람이. 그럼 이거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게 되게 위험하니까 돈을 먼저 주지 말고 그거를 그렇다고 또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주고 등기 먼저 넘겨줘. 그러면 또 누가 또 위험해? 매도 쪽이 좀 위험하잖아.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소유권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직접 주고받고 하지 말고 제3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뭐 하자? 이렇게 맡겨놓자, 예치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라고 합니다. 취지는 좋지 않아요? 예, 취지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게 31조 1항 개공은 주어에다가 개공 주어에다가 채색하시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래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이라고 부르는데 그 계약금 등을 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금융기관 42조 규정에 의해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밑에 줄 신탁업자 등이 예치하도록 여기서부터 좀 채색을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하면 누가 누구를 권고해보는 제도네. 개공이 거래 당사자들을 권고해보는 제도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끝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요거는 의무예요? 의무는 아닌 거예요? 의무는 아닌 거지. 그렇게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면 좋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좀 일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왜 발생하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뒷장을 좀 넘겨보세요. 거기 양가로 4번에 보면 예치 명의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뭐가 있냐면 예치 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 예치 명의자는 이런 개념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제3자, 믿을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제 맡길 건데 그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치 명의자라고 해.
얘는 왜 제3자냐면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까요.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니니까 제3자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예치 명의자 안에 7개의 기관이나 뭐 회사, 단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예치 명의자를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문제를 풀기가 되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있냐면 기업번 누가 있죠? 개공, 그다음에 은행이 있고 또 보험회사 있고 그다음에 신탁업자, 예, 그리고 채식관서,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있고요. 시옷번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뭐도 있어요. 전문 회사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순서는 무시하고요. 요렇게 하나 좀 적어 넣어 볼까요? 요거를 공개, 채전, 은보신 이렇게 한번 좀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을 7개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는 건데 공이 뭐죠? 공이 공제사업자, 개공. 개공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걸 우리 법에서 이제 다루는 거고 채가 뭐예요? 채식관서. 저는요? 전문회사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고요. 은은 은행. 보가 뭐예요? 보가. 보험회사. 그 다음에 신은 신탁업자. 이렇게 7개를 예치명의자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합의를 해서요. 얘한테 맡기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치하자. 근데 이렇게 맡길 때 공개, 채전, 은보, 신에서 다 괜찮은데 한 명이 좀 그렇잖아. 좀 그렇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가령 은행에다 맡기는 거는 좋잖아요. 근데 개공한테 맡긴다 그러면 좀 뭐해? 좀 불안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개공의 이름으로 이게 예탁이 가능하냐면 예치가 가능하냐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보증기관이 있잖아요. 그 보증기관에서 누구를 개공을 뭐 해주는 거야 돼? 보증을 좀 서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증을 서주면 만약에 예치되는 돈을 개공이 횡령하면 보증기관이 뭐 해줄게? 보증 서줄게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증을 서주려면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비용이 이제 생겨버리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개공의 이름으로 하게 될 때,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비용은 누가 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매도가 내, 매수가 내, 누가 내야 돼? 응? 얘가 내야 되겠죠. 왜 얘가 내야 되겠어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먼저 건너가는 돈이 불안해서 하는 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얘 입장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 그러면 이 제도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제도고요. 밑에 예치기관 있어요. 276페이지 하단에 예치기관. 이 예치기관은 금융기관이나 공제사업하는 자 그리고 신탁업자 등 이렇게 있는데 그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들은 뭐를 빌려주는 자들이냐면 명의를 빌려주는 자들이고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예치기관. 요거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를 붙여줄 수 있는 기관에다가 돈을 맡기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번을 지금 단계를 거친 이유는 얘네가 얘네 이름으로 예치를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예치 명의자, 실제로 돈은 어디다 갖고 있고요. 예치 기관에 갖고 이렇게 해놔야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정도 이해하실 거고요. 오른쪽에 277페이지에 2번 제목에 보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가 아까 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무는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개공의 의무 이렇게 돼 있죠. 그 개공의 의무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개공의 의무는 왜 생기냐면 개공이 예치 뭐일 때? 명의자일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제도가 이 제도가 개공 입장에서 보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권고 안 해도 되나? 예, 권고 안 해도 되는데 권고를 하면서 개공의 이름으로 뭐 하게 됐다면 예치하게 됐다면 생기는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첫째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약정해 줄 의무 같은 것들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돈 잘 가지고 있다가 너네들이 약정하면 언제쯤 돌려줄게, 너네한테 줄게, 뭐 이런 약정. 그 다음에 예치금 지급을 위한 보증. 아까 우리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가 될 때는 그걸 보증을 서줘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은 전체 제목만 좀 채색을 해볼게요. 3번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예치금의 본리관리 및 무단 인출금지. 그러니까 이 돈이 개공이 마음대로 이렇게 인출해서 될 돈이 아니잖아요. 손님 돈이니까 인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공돈하고 이 예치되는 돈하고 섞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좀 있을까요? 개공도 돈이 좀 있었고요, 통장에. 그리고 또 손님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이자가 개공이 가져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자는 누가 갖는 거야, 사실은. 그 매도가 갔든 매수가 갔든 손님들이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걸 개공이 취할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리관리. 따라서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성이 되면 뭐채 줘라 이 말이에요. 통장채. 이자채 아니고 통장채. 통장채 주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한번 넘겨보면 문제 하나만 볼게요. 그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틀린 거 1번.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5. 법률상 의무는 없죠? 예, 법률상 의무 없어요. 2.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에 최신관서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예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그 7개가 뭐였었죠? 예치 명의자가 공개, 채전, 은보, 신에서 채가 뭐야? 채가 최신관서, 최신관서 명의로 가능하네요. 그리고 예치 기관은 뭐 법에 이제 여러 가지 기관을 예시하고 있는데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제 사업자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예금 업무 이거 수행할 수 있어요. 이번 가능하고 3.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에 보험회사 명의로 공개채전 은보에서 보가 뭐였어요? 보험회사니까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되는 거죠.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경우에 매도인 명의로 이러면 안 되잖아. 얘 명의로 예치하면 그거는 예치가 아닌 거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4번은 틀렸네. 그렇죠?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그 이행의 완료에다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한번 밑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계약의 이행의 완료라는 것은 예르컨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이행의 완료일까요?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잔금은 줬다 이거요. 그러면 등기 이전이나 또 뭐 등기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다 그러면 뭐 임대차다 그러면 점유 이전 뭐 이런 거. 점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될 때까지를 완료 이행의 완료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나 점유의 이전에 될 때까지를 이행의 완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프린트 우리 4주차 프린트 3페이지 맨 하단에 노마자 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자, 1번 예치 대상이 되는 건 계약금,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도 들어가죠. 잔금까지 예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예치 명의자에다가는 우리 그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아까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걸 좀 알아야 문제 풀기가 좀 좋다는 거죠. 7개. 암기 코드가 뭐죠? 공개, 채전, 은보신이에요. 2번은 개공 적어주시면 되겠고 5번은요? 은행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치기관은 맨 끝에 등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시고 등자의 의미는? 등자의 의미가 뭐야? 의미. 그러니까 다른 거는 등자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맨 뒤에다가 등자를 붙였을까요? 왜 등자를 붙였을까? 설마 오타 친 걸까요? 거기다가? 그럼 왜 붙였을까요? 거기 등자가? 법률에도 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지. 요런 데다가 맡기라. 다른 데 맡겨도 되고? 기타 등등. 뭐 요렇게 예시를 걸어주는 거지, 이런 거는.
그래서 예치 기관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주는 이런 데다가 맡겨 괜찮아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증서 발행 기간에서 이 보증서 있잖아요. 그 보증서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매도가 예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선수령을 위해서 누가 선수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도가. 예. 근데 이거를 먼저 주면 안 되잖아. 예. 근데 뭐를 좀 떼갖고 오면 보증서를 떼갖고 오면 줘도 된다 이거죠. 보증서를 믿고 그 보증서를 말해. 그래서 어디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냐면 금융기관이나 그 다음에 보험회사 중에서 보증만 서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보증보험회사라 그래. 보증보험회사. 우리나라의 보증보험회사는 한 개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단 하나. 서울 신용보증보험 주식회사.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SGI인가 뭐 그렇게 상호가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 한번 가보면 개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제3자의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으로는 금융기관 등이 있다. OX. 뭐가 틀렸어요? 권고하여야 하면은 아니에요. 권고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권고니까 말 그대로. 자, 밑에 계약금 등이 제3자 명의로 예치된 경우에 계약금 등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 거기다 우리 밑줄을 하나만 잡아요. 현실적으로 교부되지 않았대.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계약금은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지? 매수가 매도인한테. 근데 이게 먼저 건너가는 게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맡긴 거잖아. 그럼 합의해서 맡겼으면 얘 주머니에서는 돈이 나왔어? 나왔지. 얘한테는 갔어? 안 갔지. 예, 그러면 교부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생각해봐요. 합의해서 맡겼잖아. 합의해서. 그러니까 얘 주머니에서 나왔잖아. 근데 여기한테는 안 들어갔긴 했지만 받은 거야. 받은 거. 그래서 교부된 거로 봐야 돼. 그렇죠? 교부되지 않은 것이므로가 틀렸어요. 교부된 겁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이 유동종 무효의 상태에 해당한다. OX, X. 유동종 무효는 이럴 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붙여? 허가구역에서 뭐를 받을 것을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에 유동종 무효 이런 말 붙이는 거죠. 자, 밑에 계약금이 제3자의 명의로 예치된 경우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았으므로 또 나왔네. 계약금이 교부되지 않은 게 아니라고 교부된 거예요. 따라서 양 당사자는 해약금 없이 당해 거래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OX, X. 계약을 해약하려면 뭐를 주고 받고 해야 돼. 해약금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우리 교재 278페이지 보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4번 4절에 중개보수 있고 여긴 별표 2개 하시고요. 매년 2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보수를 산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과 기준에서 하나 나와요. 규정과 기준.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다른 하나는 그 규정과 기준을 토대로 해서 뭐 하는 문제를 꼭 하나 주냐면 계산 문제, 사례형 계산 문제를 하나를 꼭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맞춰야 되겠죠? 예. 왜 맞춰야 되겠어요? 아니, 쉬운 것도 쉬운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이잖아요. 예?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이제 자격을 통해서 이렇게 자격을 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소양이 뭐야? 예? 가장 중요한 소양. 수수료를 잘 계산할 줄 아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소양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는데 보수는 받을 줄을 몰라. 그런 공인중개사가 뭐하게 필요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한테는 중요한 그런 소양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중개보수를. 그러면 중개보수를 많이 받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또 법정 한도 안에서 뭐 잘 받아야 되니까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한테는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소양이죠. 일단 제목에 등자를 붙였는데 중개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예, 그거 이제 32조 2항에서 한번 좀 뭐가 있는지 파악을
봅니다. 1항. 개공은 중개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 거기 보수를 받는다에다가 일단 채색해 주시고, 일단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고? 보수를 받을 수 있대요. 다만 개공의 고의관실로 인하여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네.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거래 행위가.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중개 완성이 있다가 중개 완성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원인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대개는 개공 때문에 무효 취소 해제되지는 않죠. 대개는. 그럼 대개 누구 때문에? 당사자의 변심이나 이런 거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됐다면 그때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가 맞아. 그건 개공의 잘못이 아니니까. 자, 32조 1항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좀 하나 찾아볼 건데, 보수는 누구한테 받으래? 의뢰인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보수는 누구한테 받으라고? 의뢰인한테.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중개 보수를 받으려면 사전에 의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중개 보수는 아무한테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의뢰인한테 받아야 돼. 그러면 사전에 의뢰 관계가 있는 거를 중개 계약이라고 그래요. 다시. 사전에 의뢰를 한 관계. 이걸 무슨 계약? 중개 계약이라고 하고, 중개 계약이 있어야 보수 청구권이 발생해. 예, 그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 2항에 가보면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네. 실비. 거기도 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비 받을 수 있다. 채색. 자, 그러면 정리하면 개공이 의뢰인한테 받는 게 두 가지네. 뭐도 받을 수 있고 뭐도 받을 수 있어요. 보수도 받고 실비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받아? 아니면 하나만 받아? 둘 다. 그러면 우리 제목에 다시 올라가 보면 중개 보수 등에서 등자는 뭐를 의미하는 거네요? 실비 얘기하는 거네. 실비.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사항에다가는 따로 별표 한번 잡겠습니다. 사항 별표. 그래서 모든 중개대상물은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 뭐와 뭐로 구분할 거냐면요,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뭐하고 뭐로 구분한다고? 주택과 주택 외. 예,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을 하는데, 주택은 어떻게 받을 거냐면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 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단 국토부령을 한번 따라줘야 되고, 그 범위 안에서 특광도 가로 안에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정리하면 주택은 뭘로 정한다는 얘기네. 시도조례로 정한대. 예?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도와 시군구는 다르죠? 예, 시군구하고 시도는 어떻게 달라요? 시도와 시군구는 어떻게 다르지? 뭐가 상위의 개념이야? 얘는 하위의 개념이죠. 이걸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이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해요. 이거는 구청장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요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안철수 씨가 그 서울특별시장 출마 선언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생긴 것 같아요. 우리 박 시장님 3선이잖아요. 이번 하면 3선 맞죠? 3선을 저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온 것 같아요. 서울 시민들은 잘 됐죠, 뭐. 그렇잖아요. 재미없잖아. 그래서 강력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시도와 시군구는 다르다는 거 일단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주택에 대한 조례는 무슨 조례로 받는다고? 시도 조례로 받고, 주택 외 중개대상물을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주택 외는 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네. 시도조례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국토부령만 적용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물건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랑 뭐로 구분한다고? 주택과 주택 외. 그럼 주택은 뭘로? 시도조례로
주택 외에는 국토보령만, 예, 시도조례는 적용받지 않는다. 요거 이따 이제 한번 정리 다시 해드릴 거고요. 한 장을 좀 넘겨볼까요? 예,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280페이지 상단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자, 개공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의뢰인이 손님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좀 팔아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개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팔아줄 건데 돈 먼저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돈 먼저 달라고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얘가 의뢰를 하는 순간 개공한테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은 했어요. 발생은 했다고? 그런데 거기 양가로 3번에 보면 무슨 요건이라고 나와 있나 보세요. 행사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은 거야. 행사 요건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주고 달라 그래야 돼. 팔아주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를 하고요? 완성을 시킨 다음에 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발생도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끊어서 생각을 하시라고. 뭐와 뭐가요? 발생 요건과 행사 요건은 끊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행사하는 건 나중에. 그러면 자 이제 발생 요건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 중개계약. 거기다 채색해주고요. 중개계약. 의뢰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행사 요건은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완성이 되는 걸 뭐라 그래? 거래 행위의 성립. 거래 행위의 성립을 중개 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뭐 오른쪽에 그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데 뭐 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하나만 기억할게요. 누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개공의 귀책 사유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뭘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냐면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뒷장 넘기시면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하면 할까요? 기대중개료 불인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퇴근할 무렵에 이제 수강생 한 분이 광주에서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인데 9억짜리 상가를 원래 이게 10억짜리였는데 9억으로 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9억의 계약서를 어제 점심때 만나서 쓰기로 했대요. 그런데 매수할 사람이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안 사한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면 너무 억울해가지고 돈 좀 받을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10억짜리 상가를 9억에 1억을 조정을 했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손님한테 상가도 여러 번 보여주고 뭐 했을 텐데 산다고 했다가 이제 저 매도할 사람은 사무실에 나와 있고 이제 매수할 사람이 10분 전에 전화해서 안 사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좀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해서 개공이 좀 억울할 때 기대중개료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겠냐 이제 이 얘긴데 기대중개료. 나한테 뭔가 기대한 뭔가 있잖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중개료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거 없는 거야. 기대중개료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손해? 무슨 손해? 내가 이거를 뭐 조정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지출한 비용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전화비 같은 거, 뭐 3,000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거기 상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간 경비, 뭐 10,000원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받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무슨 중개료라는 개념은 없다고요? 기대 중개료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뭘 해줘야 돼. 완성을 해주고 행사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손해배상 소송은 가능하지만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이분이 이제 좀 그
뭡니까 이제 끊으려고 하기 직전에 좋은 팁을 하나 줬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신 거니까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응? 무조건 산다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이거 지금 금방 팔릴 수 있으니까 5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걸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팁이야. 에? 돈을 걸어야 돼. 사람이 돈을 걸으면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해. 에? 그러니까 매도 입장에서 보면 안 판다고도 못한단 말이야. 돈을 걸어놓으면. 매수 쪽은 안 사는다고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일단 받아놓는 거야. 그게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 나중에. 그럼 이런 일이 없다고.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돼. 되게 10분 전, 5분 전에 전화해서 안 산다고 이렇게 전화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또 이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요, 매수인이 산다고 나왔어도요, 매도인이 5분 전에 전화 왔을 수도 있어. 뭐라고? 안 판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전에 꼭 돈을 받아놓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떨어진과 동시에. 그게 가장 안전한 거죠. 그렇게 하면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이 일단 이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5번에 보면 이제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거기 원칙 예외 2개 묶어가지고 별표를 좀 잡을게요. 그게 좀 신설된 조문이나 출제가 잘 돼요. 원칙 예외. 자, 그럼 중개보수는 언제 받으려 원칙? 약정시. 거기다 채색해 주시고, 예외.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받으래? 잔금일. 잔금일 때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원칙 약정, 예외 잔금. 이렇게 기억을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수의 종류와 그 부담 주체에서 중개 보수는 첫줄 끝부분에 누구한테서 받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거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받는다고?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그 중개 보수는 언제나 쌍방에게서 받는 건가? 아니요. 일방에게서 받을 수도 있어. 언제? 공동중개 같은 경우에는 일방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나옵니다. 오른쪽 실비, 실비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요. 그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라는 게 뭔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뒷장 넘겨보세요. 2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별표 2에 보니까 첫 줄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가 뭐가 있는지 오른쪽에 내역이 써 있잖아요. 보니까 되게 뭐네. 응? 뭐 공부 같은 거, 도면, 뭐 대장, 등기부 이런 거 띄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조사하려면 현장도 한번 가보나요? 예, 현장에 갈 때 뭐 교통비 좀 멀리 갈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계공이 뭐 부산 물건 취급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또 물건이 많아. 그럼 하루에 못 오잖아. 예, 그러면 자고 오는 거 무슨 비? 숙박비. 그런 거를 식사도 거기 들어가. 예, 식사. 숙박비에 원래 식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잠만 잘 수는 없잖아. 먹는 것까지 들어가는데 그게 확인 비용이에요. 그게 권리관계 확인 비용.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조사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질문, 조사 비용을 누가 내는 게 현실적으로 좋겠어요? 원래 매수자. 왜 매수자가 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 응? 매수자 때문에 조사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매수자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10건을 우리가 이제 조사하면 그 중에 매수자가 몇 건 정도나 생겨. 하나나 2건 정도 생기잖아요. 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뭐 이렇게 아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받아야 되잖아, 이 돈은. 개공이 낼 돈은 아니잖아. 개공이 문제가 있다고 모든 물건을 자기 돈으로 다 조사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손님이 누구냐면 매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전 의뢰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장 넘겨보세요. 283. 권리관계 확인 비용을 조사 비용이라고 하고요. 조사 비용은 2번째 줄 누구한테 받는다고?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이전 의뢰인에게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 게 현실적으로 맞아? 취득 의뢰인. 거기 취득 의뢰인에다가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그거는 이제 예조차고 하는 거니까.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린트를 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파트에서 이제 4-4페이지예요. 4주차 자료 4-4페이지 맨 마지막 장. 노마저 7번에 보면 이제 개공의 보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두 번째 박스를 좀 먼저 볼게요. 두 번째 박스에다가 별표를 2개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중개보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두 번째 박스예요. 두 번째 박스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우셔야 돼. 이 표 자체를 외우실 건데 뭐를 외우실 거냐면 숫자 3개를 외울 거예요. 숫자 3개. 그래서 그거는 왜 외워야 되느냐면 문제를 풀어보면 알아. 이거를 안 외우면 문제를 못 푼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모든 중개대상물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뭐하고 뭐로 나눠지죠?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집니다. 네, 그 주택은 다시 매매 교환과 임대차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매매 교환은 최고 몇 퍼센트 한도? 0.9가 국토부령이야. 예. 그 한도 안에서 뭘로 다시 한번 정할 거고 시도조례로. 그럼 우리는 국토부령을 따라야 돼? 시도조례를 따라야 돼? 왜? 그 국토부령 안에서 조례가 다시 정해줄 거니까 결국에 우리는 주택에서는 국토부령이 큰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라면 이런 의미. 시도조례는 뭐를 넘어갈 수가 없어. 국토부령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의미밖에는 없는 거라서 0.9 밑에 0.8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는. 그러면 실제 문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책 288페이지를 한번 가봐요. 책 288페이지 가보시면 상단 1번 문제가 주택을 2억에 매매하는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니까 시도조례를 줘야 돼? 안 줘도 되겠어? 줘야 돼. 안 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시도조례를 17개나 시도가 있는데 어떻게 다 외워 일일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 바로 밑에 박스에 보니까 뭘 줬어. 시도조례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시된 시도조례만 뭐 하면 돼? 네? 그걸 대입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식을 대입한다 그러잖아.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릴 게 없는 거야. 주택은. 대입할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프린터로 오시고 문제는 주택이 아니고 주택외가 늘 나오는데 주택외가. 그럼 주택외는 뭐가 주택외에 들어가죠? 예를 들자면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또 뭐 상가, 공장, 토지만 나온 거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빼고 다 들어가는 거야. 주택 빼고 다가 주택 외에 들어가는데 이 주택 외에서 다시 오피스텔 때문에 두 칸으로 이제 위아래 나눠지잖아요. 해서 오피스텔이 전용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올 때와 전용 85제곱미터를 뭐 할 때가 초과할 때가 다른 거예요. 오피스텔을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없는 사람이 오피스텔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도 있나요? 권력도 있지. 근데 이제 권력도 있고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니까 요율 체계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보수를 많이 주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 이제 개공 입장에서는 많이 안 맞는 거지만 그 있는 사람, 권력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두 개 다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 보면 열받는 거야. 에? 이게 막 오피스텔은 또 뭐가 또 많냐면 회전이 잦아. 회전이 잦는다는 게 뭔 말이야? 수시로 왔다가 막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내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을 바꿔버린 거야. 얘네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그렇다고 오피스텔을 주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 자기들한테도 불리해. 왜 불리해? 1가구 2주택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를 싹 바꿔버리냐면 주택처럼 요율 체계를 바꿔버린 거야, 얘가. 그래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면 매매 교환은 0.5까지 받을 수 있고 0.55 적어주시면 되고 첫 번째 가로 임대차 등은 0.4 근데 0.5, 0.4가 거의 조례하고 똑같아. 서울특별시 조례가 0.5, 0.4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뭐처럼 맞춰준 거야. 그러니까 주택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줘 버린 거죠. 이걸 우리 이제 힘없는 협회가 그냥 허용한 거지 뭐. 힘이 없잖아. 협회가 뭔 힘이 있어.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뭐.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85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를 뭐 하는 오피스텔은?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몇 퍼센트? 0.9. 이렇게 이제 됐는데 사실 오피스텔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거죠. 계정 자체가. 그러면 거기 세 가지 숫자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보면 0.5, 0.4, 0.9를 외우셔야 돼. 왜 외워야 되겠어? 문제 안 줘. 안 주는데 문제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밑에 이제 이제 위에 박스 다시 이제 완성해보고 올게요. 그 위에 박스에 보니까, 중개보수는 부담자가 쌍방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항상 쌍방에서 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도는 최고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주택 외에서는 몇 퍼센트까지 결정해주지? 0.9 최고 한도가. 그 다음에 주택도 마찬가지야. 시도재료로 결정하긴 하지만 최고 한도는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 등은 0.8 뭐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오른쪽 실비 부분을 한번 좀 가볼 건데 관리관계 확인 비용은 누구한테 받을 건가요? 관리를 이전할 의뢰인한테 받을 거야. 이전 의뢰인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환채무 이행 보장 비용은 누구한테 받을 거죠? 취득 의뢰인. 쓰셨나요? 예, 자, 그 밑에다가 이전 의뢰인, 취득 의뢰인 밑에다가 요거를 하나만 적어 넣어 볼게요. 바로 밑에다가 이전 의뢰인 밑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전 의뢰인은 매도야 매수야? 매도지. 근데 매도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지상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중에서 누가 이전 의뢰인이야? 지상권 설정자를 얘기합니다. 예, 이게 이전 의뢰인이죠. 왜? 설정해주는 사람이 이전이지 뭐. 그 다음에 오른쪽 취득 의뢰인 쪽에다가 한번 예를 좀 하나 적어볼게요.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가 취득 의뢰인이 되는 거죠. 권자가. 권자가 취득이고 설정자는 이전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여러분 교재 오셔서요. 몇 페이지 한번 잠깐 와보냐면 286페이지. 286페이지. 자, 4번 주제에 중개보수 산출 기준 방법 뭐 이렇게 있네.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문제 잘 나오는 기준들을 담고 있는데 1번 산출액이 있고 한도액이 있대요. 그럼 산출액은 내가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그게 산출액이면 한도액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말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돼.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일단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양가로 2번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 주시고요.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쓰세요.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는 주택이든 주택 외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세가 있으면 주택이든 주택 외든 똑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은 동일해. 요일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화 시킬 건데 그걸 소위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니까 순수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순수 보증금이고 더하기 월세에다가 곱하기 뭐 아니면 뭐 한데 100 아니면 70을 하는데 언제는 100, 언제는 70. 5천 이상이면 100, 5천 미만이면 70. 그 둘 다 채색하겠습니다. 5천 이상, 5천 미만. 그러면 정확하게 5천이면요. 100이야. 곱하기 100이야. 예. 5천만 원이 만 원이라도 뭐 빠질 때, 안 될 때 곱하기 70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공한테 유리, 불리. 이것도 개공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지. 왜 불리해? 다 100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 근데 어떤 때는 또 뭐로 해주래? 70으로 해주래. 상당히 좀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밑에 3번의 교환.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가 큰 걸 기준으로 하면 된대요. 거래 금액이 큰 거, 거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거래 금액이 크대.
거래 금액이 크다라는 말이 항상 중개 부수가 많다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적을 수도 있나요? 적을 수도 있어요. 유형이 다르면. 네, 그 금액이 크다고 해서 언제나 보수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4번에 거래가 둘 이상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별표 한 번만 해주시고요. 거래가 2개 이상이다 이러면 거래가 2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지는 케이스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종계대상물에 대하여 이게 1번이고 밑줄 1번 한 번만 적어주세요. 동일한 종계대상물 동일 당사자 밑줄 2번 그 다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 밑줄 3번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조건이 뭐죠? 동일 기회 밑줄 4번 그렇게 4가지 조건이 다 충족하면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받을 거다? 매매만. 도대체 그런 일이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사례 들어드리면 집 있고요. 감매도 을매수 하려고 해요. 개공은 이걸 중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매매할 때 보통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까요? 매매 계약서 쓸 때. 응? 얘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요. 사장님 집 팔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물어봐야지. 왜요? 이사 갈 집 구해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한쪽 보수 받을 수 있고. 얘한테는요, 그러면? 너 들어올 거냐? 아니면 새 놓을 거냐? 이거 물어봐야지. 그럼 새 놓는다고 하면 새 놔주면 되잖아. 아니면 다시 팔 거예요? 그러면 팔아주면 되고.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물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야. 손님도 나오고. 그랬더니 얘가 새 들어간대. 얘한테 물어봤더니 새 놓은대. 그러면 어떡해? 이 집 들어가시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대. 해서 얘가 뭐 들어간 거야? 임차. 얘는 임대. 이렇게 된 케이스를 말해. 그러니까 얘는 뭐만 받으라는 뜻이야. 매매만. 뭐는 받지 말고. 임대차는 받지 말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역시 개공한테 유리, 불리한 거지. 뒷장 넘기시면 2번 문제 한번 좀 풀고 갈까요? 288페이지 2번 문제. 시간을 제가 30초 드릴게요. 2번 문제를 시간을 30초를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풀어보시겠습니다. 계산기 쓰셔도 되고요. 계산기를 아마 쓰셔야 될 거예요. 이게 암산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죠? 70제곱미터가 제일 중요하지. 왜 제일 중요해? 요율이 달라지니까. 요율이 70제곱미터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정보예요. 그렇죠? 그거 놓치면 틀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2천에 25만 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심하실 게 뭐냐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한 거야.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쪽 거만. 곱하기 2 하지 말아야 돼. 자, 그러면 식을 저한테 한번 좀 불러봐 주실래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식.
2천 더하기 그 다음에 월 25만 곱하기 자 일단 100을 한번 해볼게요. 자, 왜 100을 해봤죠? 제가 그렇죠. 5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4,500. 4,500이면 얼마야? 5천 미만이잖아요. 아까 우리 5천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거를 70으로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내리면 얼마 나와요? 1750. 얘랑 더하면 3750. 3750만.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돼, 이제? 요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 임대차인데 얼마? 70이잖아. 70제곱미터니까 0.4. 이 0.4를 문제에서 안 줬잖아요. 왜 안 주는 거야? 외우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내셔야 되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5만 원이 정답이고요. 곱하기 2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서 15만 원 정답. 문제 어때요? 쉽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 시간에.